언니,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베란다로 가서 숨어. 소연은 베란다 유리문 옆 커튼 뒤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온 태호의 시선이 거실 바닥에 멈췄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주제에 청소도 제대로 못해. 대체 집에서 뭐하냐? 그때 태호가 손바닥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짝! 태호의 손바닥은 지은의 뺨을 강타했고 지은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 쪽으로 요동치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소연은 돈 빌리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제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소연의 삶은 언제나 철부지 혹은 망나니로 불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쁘고 공부도 잘했지만 끈기 없는 성격 탓에 직장도 3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곤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첫째 딸 미정과 남동생에게 기대어 한 푼이라도 손에 쥘 수 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벌렸습니다. 소연은 여느 날처럼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다 재미없네. 또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부엌에서 밥을 짓던 어머니 이마리는 창가 너머로 딸을 흘겨보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 또 집에서 빈둥거리는구나. 언제쯤 철이 들 거니? 엄마, 아직 마음밖에 안 됐어.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인해 줄게. 엄마. 소연은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큰언니 강미정이 땀에 젖은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으이그, 소연아, 80살 되면 돈 좀 벌려나?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좋은 회사 그렇게 들어가도 3개월도 못 버티고 나처럼 애들 키우면서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놈아. 소연은 눈을 크게 뜨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언니 사정이 있잖아. 난 혼자인데 뭐 어때? 내 마음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연과는 다르게 가족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남동생 준호는 오래간만에 휴가를 얻어 집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누나한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던졌습니다. 누나, 제발 이번 명절에는 엄마 아빠 속 좀 그만 썩여라. 나도 돈 벌어서 힘든데 맨날 누나한테 빌려주느라 죽겠다. 소연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다들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그렇게 못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커튼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번화가를 걷던 소연은 친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 마라탕 전문점 간판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모두 땀을 흘리며 숟가락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봐, 내가 말한 가게야.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니까. 친구의 얼굴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좋아해서 잘 된대. 소연의 눈빛이 반짝이며 국물 끓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와, 나도 이런 가게 하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친구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너 할 수 있겠어? 내가 음식 장사라니. 소연은 어깨를 펴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예쁘고 센스 있는 사장님으로 잘 해낼 수 있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부모님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저 마라탕 가게 하고 싶어요. 시작만 도와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강정수는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끝까지 해본 적이 있냐? 이번에도 며칠 못 가 포기할 게 뻔하다. 어머니 이마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노후 준비로 빠듯하다. 미정이도 힘들게 살고 준호도 겨우 월급으로 사는데 너도 신중해야지. 소연은 억울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저도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부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미정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알잖아. 애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버거워. 미안하다. 소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서운함이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나, 나도 힘들어. 지방에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 누나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전화를 끊은 소연은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나만 몰라줘.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지막 기대는 단 한 사람, 막내 지은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지은에게 마라탕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여유가 없다고 말한 지은이었습니다.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전업주부이지만 그의 남편 태호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네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아, 나야, 소연이. 언니? 지은은 놀란 눈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웬일이야? 들어와, 언니. 소연은 지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가죽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고 그녀의 무릎 위에서 지갑 모서리가 손바닥을 콕콕 찌르는 감각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혈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볍게 묶은 머리칼 사이로 잔머리가 몇 올 삐져나와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색을 잃은 채 말라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왔어? 마라탕 가게 때문에 한 번 더 부탁하러 왔지. 돈 조금만 꿔주라. 소연은 넉살 좋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깐 웃는 듯 입꼬리를 올리려 했으나 금세 굳어졌습니다. 눈동자는 창문을 스치듯 지나가다 소연의 지갑으로 내려갔고 다시 곧장 현관문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심한 듯 부엌과 거실을 한 바퀴 훑는 시선 속에 불안이 잔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짧은 전자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문틈으로 번쩍이며 반사되자 지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잠깐 저기 베란다로 들어가 숨어줄래? 하고 말하던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식탁 모서리를 더듬듯 짚으며 소연을 베란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짓에는 서두름과 망설임이 한데 얽혀 있었고 뼈마디 사이로 힘이 고르게 들어가지 않는 듯 가벼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제발 남편이 오고 있어. 아무 말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숨어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줘 하고 지은이 가까이 속삭였을 때 소연은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사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지은의 눈이 단단히 굳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소연은 베란다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으며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디뎠습니다. 지은은 소연의 신발을 소연의 품에 던지듯이 안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집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서둘러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베란다 유리문 옆 커튼 뒤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윤태호가 들어섰습니다. 정장 재킷을 한 손가락으로 걸친 채 구두 뒷굽을 쿡쿡 차서 벗는 동작은 익숙하고 거칠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안이 적막해? TV 좀 켜하고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말끝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평평한 음색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방 안을 베었습니다. 지은은 허둥지둥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떨려 리모컨 본체가 툭 하고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지만 태호의 눈길은 이미 다른 곳을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더니 발끝으로 바닥을 몇 번 툭툭 차며 거실을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소연은 베란다 유리문 뒤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릎이 지갑을 꼭 쥐고 있던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느낌이 선명해졌습니다. 물은 왜 아직도 안 떠와 하고 그는 다리를 툭 풀며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으로 향해 빠르게 몸을 틀었습니다. 걸음이 초조하게 빨랐고 싱크대 문짝이 닫혔다 열리는 소리가 짧고 가볍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금속 싱크대에 물방울 튀는 소리가 규칙 없이 이어졌습니다. 컵을 들고 돌아설 때 지은의 손목이 아주 약하게 꺾였습니다. 무게 중심을 잃은 물컵이 가볍게 흔들렸고 한 줄기 물이 컵 테두리를 넘어 지그재그로 흘러내렸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바닥에 멈췄습니다. 식탁 의자 다리 옆 눈에 띄지 않게 굴러간 머리카락 한 올이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직였고 눈빛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주제에 청소도 제대로 못해? 대체 뭐 하면서 사냐 하고 그는 숨을 섞지 않은 말투로 잘라 말했습니다. 소리의 세기는 크지 않았지만 그 납작하고 건조한 어조가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지은이 물컵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끝을 고르려는 순간 태호는 벌떡 일어서서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컵 가장자리가 그의 손목에 부딪히며 맑은 유리 소리가 났고 물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흘러 바닥에 둔탁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떨려? 제대로 하라고 했지. 미안해요. 지금 닦을게요 하고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를 급히 숙였습니다. 물수건을 잡아 바닥으로 손을 뻗었을 때 손끝이 젖은 타일을 스치며 냉기가 팔뚝으로 차갑게 올라왔습니다. 뺨 옆으로 풀린 머리카락이 젖으며 볼을 가만히 붙잡았고 그녀의 호흡은 더 짧고 얕아졌습니다. 그때 태호가 손바닥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짝!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반 박자 먼저 귀에 꽂히고 곧이어 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때렸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베란다 유리문에 등을 바짝 붙이며 어깨를 결처럼 수축시켰습니다. 유리문에 닿은 등뼈가 찌릿하고 차갑게 욱신거렸고 숨이 그대로 목구멍에서 걸려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 쪽으로 요동치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팔걸이에 왼손을 겨우 걸치고 몸을 붙들었습니다. 뺨에는 빨갛게 피가 몰려 번져 올라왔고 피부 아래에서 열이 거칠게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그녀의 눈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뺨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고 시야 가장자리가 일시적으로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소연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쿵 박자를 어겼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굳었고 입술이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커튼 천을 더 꽉 쥐며 솜실이 손끝에서
으스러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이 방에서는 너무 큰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답은 똑바로 해. 내가 말하면 바로바로 움직여야지 하고 태호가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은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초점 없이 흔들렸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을 스치며 얇은 소리를 냈고 무릎이 타일 위에서 밀리는 마찰음이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물자국이 닦여 사라지는 자리마다 반짝이는 피막이 깔렸다가 곧 보이지 않게 스며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금방 할게요 하고 지은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얇고 부서지기 쉬운 유리장 같았습니다. 금방? 그 금방이 매번 이 모양이지. 집이 이 꼴이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웃음거리 되는지 알기나 해야 하고 그는 어깨를 한번 크게 들썩이며 콧잔등을 찡그렸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잡아당기는 손가락들이 조급하고 성마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유리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텔레비전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단정한 목소리, 광고 속 사람들의 과장된 웃음, 타이머가 돌아가는 주방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모든 사소한 소음이 비정상적으로 선명해졌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호흡 소리만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둔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벼랑간 오래된 장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지은이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작은 손으로 피를 문지르며 울음을 참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지은은 울지 않으려고 윗입술을 꾹 깨물었고 눈동자는 언제나 충성하듯 누군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금의 그녀도 똑같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 채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장면 위로 겹쳐지며 소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태호는 다시 한번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구두 코앞에서 하찮은 적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끝으로 문지르듯 비벼 없애고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걸 못 봐? 눈이 장식이냐?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사람 성질 긁는 재주만 있지. 지은은 젖은 수건을 접어 다시 펴면서 최대한 빠른 동작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작은 상처처럼 남은 물 얼룩들이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굳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태호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굽어져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세는 오래 훈련된 체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연은 베란다 문틈에 이마를 아주 약하게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자 뇌 속의 소음이 잠깐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둔탁한 죄책감이 고막 안쪽에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계산했는지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수치로 바뀌어 몸속을 떠다녔습니다. 물을 엎질렀으면 바로바로 닦아야지. 바닥 젖어 있으면 내가 넘어지라도 하라는 거야? 하고 태호는 아까보다 한 톤 낮게 그러나 더 깊은 골로 파고드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금 한 줄도 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고 수건을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손목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물방울이 시계 방향으로 반달 모양을 그리며 싱크대 쪽으로 튀었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들이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더 조심할게요. 금방 정리할게요. 그 말에는 반항도, 핑계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연의 발바닥이 타일 위에서 땀으로 미끄러져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발가락을 오므리며 몸을 고정시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치라는 신호와 멈추라는 신호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지은이 더 곤란해져. 근데 동생이 맞는 걸 그냥 이렇게 숨어서 봐야 해? 왜 이렇게 비겁해? 라는 질문이 번갈아가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커튼 끝을 떼어냈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세제와 먼지와 고여있던 공기의 냄새가 함께 들어왔고 들숨과 날숨이 뒤집힌 듯 패끝이 욱신거렸습니다. 태호는 재킷을 등받이에 걸고 소매 단추를 풀었습니다. 단추가 테이블에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집요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는 내가 말한 걸 하나도 기억을 못해. 머리 장식이냐? 손 떨어서 엎지르지나 말고 뜨겁게 제대로 가져와.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포트가 켜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물 끓는 소리가 방 전체를 은근히 채웠습니다. 물이 한계치를 넘기 직전 끓어오르는 그 순간의 소리는 사람의 긴장과 잘 겹쳤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쟁반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쟁반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컵의 유리 소리가 가늘게 맑았고 그녀의 발목은 땅을 밟을 때마다 아주 가까운 균형 위를 걸었습니다. 소연은 유리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들고 온 지갑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지갑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자 눈가가 뜨겁게 상했습니다. 지은이 쟁반을 내밀려 할 때 태호는 자리에 앉은 채로 손목을 까딱했습니다. 그 무심한 손짓 하나가 사람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 마디가 쟁반 아래에서 단단히 버텼지만 뜨거운 김이 손등을 스치자 다시금 미세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손 떨어서 엎지르지 말라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찻잔 표면의 물이 가장자리에서 불룩하게 솟구치며 한 방울 밖으로 흘렀습니다. 그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처럼 보였으나 태호의 얼굴에선 그 순간이 기다렸다는 듯 감정이 점화되었습니다. 봐라, 또 이러지. 똑같은 말 몇 번을 해야 알아듣는 건데. 지은은 몸을 낮추며 얼른 티슈를 뽑아 가장자리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기어가듯 바닥에 붙었고 손동작은 가볍고 빠르게 그러나 겁을 잔뜩 먹은 새처럼 경계심으로 가팔랐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그의 손바닥이 빠르게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짝! 이번에는 소리보다도 먼저 공기가 오므라들며 압력이 변하는 느낌이 방 안을 찔렀습니다. 뺨을 강타하는 소리에 맞춰 컵 속의 수면이 크게 흔들렸고 얕은 파문이 동심원으로 퍼졌다가 잔물결로 사라졌습니다. 소연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고 흩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세게 오므린 이가 입안에 살을 물어 아릿한 맛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문에 부딪힌 등에서 지끈한 통증이 위로 번져 어깨와 목덜미를 굳게 잠갔습니다. 지은은 이번에도 넘어지지 않으려 소파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또렷하게 솟았고 손톱이 가죽에 살짝 박혀 미세한 긁힘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동자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이 긴 시간을 말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빨리 치울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문장들이 차곡차곡 적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 겹 더 얇게 만들어 이 순간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태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쉬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무심히 화면을 쓸어내렸고 입술 한쪽을 올려 비웃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신이 던진 폭력이 일상의 작은 잔소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듯 그는 평평한 표정으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베란다에 선 소연은 더 이상 자신의 심장 박동을 세지 못했습니다. 박동은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커튼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한마디씩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손끝이 포개질 때마다 천의 결이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소한 감각이 겨우 그녀를 현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울렸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찾아온 이 집에서 동생이 이렇게 맞고 있었구나였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내부를 둥글게 파고들며 끝없이 울렸고 단단한 죄책감이 가슴어릿개를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손바닥 속 지갑이 이제는 뜨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상을 남길 것 같은 감각이 피아를 타고 번졌습니다. 지은은 바닥을 정리한 뒤 다시 찻잔을 조심스럽게 태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히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얼굴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매끈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부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뒷모습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있는 것조차 의식해야 할 만큼 근육의 긴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유리문 바깥으로 작은 흰 비늘 같은 빛이 흩어졌습니다. 아파트 마당에 가로등이 켜지며 반사의 방향이 바뀌었고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일정한 밝기로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 정해진 소리, 정해진 움직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소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세계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겁고 젖어들었고 콧등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동안 그녀는 아주 작은 소리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미안함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빈 문서보다 더 무거운 약속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말이 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부끄러움의 온도와 모양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들은 모든 소리와 본 모든 움직임을 뼛속 깊이 새겨두겠다는 결심이었으며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이마를 유리에서 떼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몸을 아주 조금 뒤로 물리며 발가락을 반쯤 오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한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진행자의 담담한 목소리가 흐르고 시계 초침 소리가 절제된 규칙을 유지하며 누군가의 숨 고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깨끗한 잉크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를 모두 마신 후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사아하고 들리자 지은은 소연에게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은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묻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지은의 집을 나섰습니다. 내레이션. 베란다에서 본 장면은 처음에는 놀랬지만 나중에는 소연의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살아왔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소연은 가벼운 점퍼깃을 여며 쥐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초등학생 시우가 어깨에 책가방을 한쪽으로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그 얇은 힘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아이에게만큼은 평온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우야, 지금 오는구나. 학원에서 오는 거야? 밥은 먹었어? 시우는 고개를 들듯 말듯 하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어깨끈을 쓸어 올리는 손이 자주 움직였고 다른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허둥거렸습니다. 대답 대신 운동화 앞코로 바닥을 한 번 더 긁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다급한 심장 박동처럼 짤막하게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조금 굽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시우의 속눈썹에 햇빛이 가늘게 걸려 반짝였습니다. 뺨에는 낮 동안 마스크가 스친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이의 입술이 한 번 달싹였다가 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빠르게 움직였고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에 시우의 어깨가 가볍게 움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아주 작은 목소리가 골목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모, 아빠가 엄마를 자주 때려. 말끝이 서에서 바스라졌습니다. 그 음절은 떨어지며 조각이 난 유리처럼 발끝에 와 닿았습니다. 소연의 등줄기가 어는 듯 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산들한 바람이 분명히 스쳤지만 피부는 그 감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시우의 어깨 위로 올렸습니다. 어깨뼈가 생각보다 더 날카롭게 만져졌고 가방 끈 아래로 흘러내린 열이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뭐라고? 시우야, 그게 정말이야? 시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맞아요를 고개 적기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두 눈 가장자리로 맺힌 눈물이 검은 눈동자를 더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제발 말하지 마. 엄마가 무서워해. 나도 무서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모.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이 칼날처럼 똑바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목 안쪽이 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시우야, 미안해. 이모가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 입술에서 미안해가 두 번 흘러나오자 목구멍이 아릿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림은 위로라기보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여기에 서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우는 어깨를 작게 들썩였습니다. 소연의 뇌리에는 베란다의 장면이 번개처럼 다시 켜졌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서 넘치던 물, 파문, 손바닥의 소리, 얼굴에 번지던 열 굳은 표정, 그리고 자신의 소나기에서 식어가던 지갑의 촉감. 그녀는 자신이 그날 저 집에 왜 갔는지,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 시작 자금, 욕심, 그리고 변명. 그 단어들이 차례로 올라왔다가 시우의 말 한마디에 맥없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은 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운 주문 같았습니다. 소연은 아이와 거리를 아주 조금 떼어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를 꾹 참아내는 끈질긴 빛이 깜빡였습니다. 시우야, 혹시 다친 데는 없어? 난 괜찮아. 근데 엄마 팔에 멍 자국 있어. 소매로 가려. 나랑 하린이한테는 항상 괜찮다고 해. 무서웠지라고 말하려다 소연은 그것이 너무 쉬운 문장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신 한 번 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시우야, 이모가 내 말 잘 들었어. 내가 한 말
가볍게 하지 않아. 내가 지금 한 말 정말 용기 있는 말이야. 시우의 시선이 잠깐 흔들리더니 소연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누군가가 자기 말을 믿어줄지 시험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위로가 아니라 자신에게로도 칼날처럼 돌아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뜨거운 것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죄책감과 분노였습니다. 죄책감은 오래된 잉크처럼 천천히 스며들었고 분노는 막 끓기 시작한 물처럼 거칠게 돋아났습니다. 둘은 서로 섞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아이의 가방 끈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도 아이가 몸을 조금 굳혔다가 이내 힘을 뺐습니다. 엄마 기다리겠다. 얼른 들어가. 곧 괜찮아질 거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모, 진짜 말하지 말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부탁과 명령과 기도가 한꺼번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대신 이모가 곁에 있다고 그건 꼭 알아줘. 그녀는 그 말의 끝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곁에 있다는 말이 약속이 되려면 곁에 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골목 끝까지 아이를 배웅하는 짧은 걸음이 지금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돌아서 걸음을 옮길 때 소연은 그 뒷모습에 꼭 소매를 붙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멈췄습니다. 이 순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붙잡히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우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에 닿아 사라질 때까지 소연은 서 있었습니다. 조카의 눈물 어린 고백은 소연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창밖으로는 버스 종점에서 마지막 차가 공회전하는 소리가 낮게 깔려 흘러들어왔습니다. 골목 가로등은 누렇게 번들거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전깃줄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은 말라있는 이불 냄새와 샴푸 냄새가 10개 섞여 있었고 테이블 위 휴대전화의 검은 화면에는 천장 불빛이 길쭉한 흰 그림자로 드리워졌습니다. 소연은 그 화면을 엄지로 문지르다 말다를 반복하며 숨을 고르게 하려 했습니다. 심장이 규칙을 잃은 북처럼 가슴 안을 두드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젖어 미끄러지는 감각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기 전 말들을 한참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던 시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속에서 여전히 반짝이며 살아있었고 그 말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동생을 놓지 않을 문장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들은 늘 늦게 도착했고 늦게 도착한 말들은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 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그리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받자마자 들려온 지은의 목소리는 피곤해 물이 잔뜩 뺀 천처럼 축축했습니다. 말끝이 자꾸 내려앉았고 말 사이에 섞인 조용한 숨소리가 낮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소연은 그 숨결만으로도 하루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박자 늦게 입을 떼었습니다. 지은아, 너 괜찮아? 한 단어 한 단어가 유리 조각처럼 혀끝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말하고 나서야 너무 단순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짧은 침묵이 놓였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빙빙 꼬아쥐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습관은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았고 불안이 올 때마다 더 잦아졌습니다. 한숨 같은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섞여 나왔습니다.
괜찮아. 나만 참으면 돼. 그 괜찮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려왔는지 소연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얇은 단어가 핏줄처럼 집안에 엉켜 흐르고 멍든 곳마다 덮개처럼 얹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또 한 번 고르고 베란다에서 보았던 장면을 입안에서 굴렸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며칠 전 내 집에서 본 거 그게 처음은 아니지? 정적이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젤리처럼 굳어 손가락이 통과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침묵 끝에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진 종이처럼 바스러지며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냥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어. 지은의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한번 삼킨 울음이 다시 올라오는 듯한 숨가쁨이 들렸고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는 마찰음이 귀에 닿는 듯 했습니다. 내가 맞아도 괜찮아. 근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발. 그 말에서 제발이 떨어질 때 소연의 목 안쪽이 뜨겁게 타들어갔습니다. 맞아도 괜찮아라는 문장이 얼마나 비틀린 체념인지, 그 체념이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된 예의였는지 그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베란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동안 지은은 자기 몸을 방패처럼 세워 아이들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심장 깊숙이 꽂혔습니다. 소연은 무릎 위로 흘러내린 담요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한때 지은에게 괜찮지? 라고 쉽게 묻던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음이 송곳처럼 돋았습니다. 그 무심이 동생의 침묵을 키웠고 침묵은 폭력을 더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붙잡아 다짐이 되는 문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 그동안 철없이 살았지.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 지킬게. 수화기 너머에서 지은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놀라움과 안도와 오래된 목마름이 동시에 스며든 소리였습니다. 언니가 이런 말 해줄 줄 몰랐어. 그 말은 오래 기다린 비처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서로의 숨결만이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그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과거의 장면들을 하나씩 뒤집었습니다. 학창시절 발표가 서툴러 교탁 옆에서 손톱만 뜯던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을 붙들던 지은의 뺨에 미세하게 떨리던 근육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밤 아이들 앞에서만은 폭풍을 가리고 싶다던 지은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괜찮아를 그대로 믿는 것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고개가 절로 곧게 펴졌고 어깨가 앞으로 숙여지던 습관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방 한쪽 전원선이 느슨해져 깜빡거리던 스탠드 불빛이 어느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도 그 불빛처럼 한 톤 내려앉아 단단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할 거야. 지은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준비? 살아볼 준비. 나부터 괜찮아지는 준비. 내가 아이들 손잡고 나올 수 있게. 내가 설 자리 만드는 준비. 말하면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복부 깊은 곳에서 묵직한 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열은 막막함을 밀어내는 종류의 것이었고 오래전 그녀가 단 한 번도 끝까지 해보지 못한 버티기의 온도였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눈을 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약한 종이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 귀퉁이를 만지작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 두 음절은 허물어진 다리 위에 첫 번째 판자를 얹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마음속 깊숙이 내려앉혔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는 표시로 손등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다짐을 더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는 소리가 먼 곳에서 메아리쳤고 냉장고 모터가 윙하고 돌다 이내 멈췄습니다. 소연은 베개에 얼굴을 반쯤 묻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천장의 석고선이 흐릿하게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이 그 선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와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어와 이제 혼자 두지 않을 거야가 겹겹이 겹쳐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은 오래 미뤄진 빛처럼 그녀를 피했습니다. 대신 생각들이 줄지어 앞다투어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와 달라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는 작은 것부터 세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을 돌며 야채 상자와 향신료 가게를 돌아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료 가격표의 숫자들을 떠올리자 막연하던 열기가 구체적인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색이, 국물의 염도, 손님이 앉을 의자의 높이, 계산대의 노일 동전함의 금속 감촉까지 상상했습니다. 살아있는 상상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라탕 가게 이번엔 제대로 해낼 거야. 내가 살아야 지은도 살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은 방의 내 모서리에 단단히 걸렸습니다. 혼잣말이었으나 고백이었고 다짐이었으나 맹세였습니다. 소연은 몸을 옆으로 돌려 무릎을 가볍게 끌어안았습니다. 무릎뼈가 손바닥에 닿는 단단한 감촉이 마음을 중심으로 모아주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차오르는 뜨거운 것이 다시 한번 방울져 떨어지려 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길게 뽑아내며 그 물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울음은 결심을 흐리기 쉽고 결심은 울음 없이도 선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 공기가 미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새가 한번 울었습니다. 밤과 새벽 사이 어둠이 가장 묵직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안쪽에서는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번져나갔고 내일의 발걸음을 비춰줄 만큼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알람을 2개 더 맞추고 메모 앱을 열어 짧게 적었습니다. 시장, 육수, 그릇, 창업 서류, 임대 문의. 글자를 적을 때마다 숨이 길어졌고 마음의 속도가 일정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엎어놓고 불을 끄자 방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고요에는 약속이 들어있었고 약속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베란다 유리 너머로 떨리던 지은의 눈, 골목에서 울음을 삼키던 시우의 눈, 그리고 아직 말 배우는 중인 할인의 둥근 눈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이 차례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사이 소연의 마지막 생각은 아주 간명했습니다. 오늘 이후의 하루하루를 누군가를 지키는 방향으로 기울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직전 그녀의 눈이 스스로 떠올 만큼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태호가 출근하고 지은은 친정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한 번 붙었다 떨어지는 사이 오랫동안 눌러왔던 고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는 이미 깊게 숙여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붙들듯 맞잡혀 있었습니다. 잠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호 씨가 성격이 요즘 부쩍 포악해졌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화를 내고 저는 매일 눈치를 봐야 해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마 부모님께는 맡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마리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입술 위에 수건을 가져가 닦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은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늘 다정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니? 마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체면을 먼저 떠올리는 기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은 잠시 흔들리다가 이내 다시 굳었습니다. 아버지 강정수는 숟가락을 놓고 팔짱을 끼웠습니다. 깊게 주름진 이마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다 그런 거다. 그거 하나하나 이해 못하면 결혼 생활은 끝이다. 참고 살아라. 그의 말은 마치 판결처럼 무겁게 식탁 위를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더 세게 붙잡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 끝에서 억눌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음 속에 오랜 시간 쌓인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무릎 위 치마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얼어붙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초침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집에서 들려온 소라는 소연을 다시 한번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늦은 시간 소연은 간신히 눈을 붙이려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음이 갑자기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지은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귀에 꽂힌 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고함과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귀를 찌르고 뒤섞여 울부짖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데 이것밖에 못해. 애들 앞에서까지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이어 둔탁한 소리가 났고 아이들의 울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아빠 제발. 시우의 떨리는 목소리는 귓가를 찢으며 깊은 어둠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소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은 겁에 질린 채 커졌고 발은 스스로를 앞당기듯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대충 깨어 신으며 끈조차 묶지 못한 채 어둡고 차가운 밤거리를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지은의 집 앞에 도착하자 두꺼운 현관문 너머로도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고함,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여자의 흐느낌. 소연은 심장이 갈비뼈를 찢고 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버티지 마. 문 열어, 나왔어. 그녀는 현관문을 두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문짝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무자비한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탁자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할인의 날카로운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아프잖아. 아빠 하지 마.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흔들리며 문에 이마를 박은 채 절규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열어. 지은아, 나 여기 있어.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 잠시 후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그 순간 쏟아져 나온 것은 두 아이였습니다. 시우와 하리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커다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연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이모 아빠가 또 엄마 때렸어. 제발 우리 엄마 좀 구해줘. 하리는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목이 메어 꺽꺽거리며 소연의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이모, 엄마 쓰러졌어. 엄마 일어나라고 했는데. 소연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떨림이 그대로 몸속으로 전해져 그녀의 심장을 더 강하게 옥죄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뜨겁다기보다 차가운 얼음 같았습니다. 안쪽에서는 여전히 윤태호의 목소리가 거칠게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마.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 소리마저 아이들의 어깨를 더 움츠리게 했습니다. 소연은 두 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벌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뜨거운 분노와 끝없는 절망이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을 향한 분노, 그리고 동생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제때 막지 못한 절망이었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찢기듯 흐느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더는 이 집에서 이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듣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서 지은이와 아이들을 지켜낼 거야.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껴안던 날 이후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족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늦은 오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고 거실의 오래된 형광등은 낯빛과 뒤섞여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모두가 소파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밥상 대신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식혀버린 보리차 주전자와 빈잔 몇 개가 덩그러니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 소리를 낼 때마다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서로 감아 비비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바닥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녀는 무너진 듯 고개를 숙이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맞았어요. 남편한테 자주 맞았어요. 그 한마디는 방 안 공기를 송두리째 멈추게 했습니다. 순간 눈빛들이 서로 부딪혔고 미묘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깊게 드리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큰언니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지은아, 뭐라고 했니? 지금 그게 사실이야? 미정의 눈은 흔들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허공을 더듬듯 떨렸습니다. 지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무릎 위 치마를 적셨습니다. 그동안 집안 망신시킬까봐 말 못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때리고 저는 그냥 버텼어요. 혹시라도 애들까지 상처받을까봐. 목소리는 조각난 유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흐느낌이 목구멍을 막았고 그때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남동생 준호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불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자식, 당장 가만두면 안 되지. 어떻게 내 동생을 이런 짓을. 그의 두 주먹은 불끈 쥐어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졌고 숨소리는 마치 달리기 직후처럼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강정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침묵했습니다. 굳은 얼굴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차마 딸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창밖에 고정한 채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통과 체면을 중시해온 그의 내면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마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고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어깨가 작게 떨리며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흐릿했습니다. 방 안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이미 젖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깨물려 있었습니다. 숨을 길게 몰아쉬고는 곧장 지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됐어. 소연은 두 손으로 지은의 손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언니가 내 편이야.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순간 지은은 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흐릿했지만 소연의 눈빛만은 불길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삼키며 언니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큰언니 미정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왜 이제야 말했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준호는 눈물을 억누르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얼굴에 뒤섞였고 벽을 바라보며 주먹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숨을 내쉬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차마 말로 사과하지 못했지만 주름진 이마에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울음 속에서도 손을 뻗어 지은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한테 다 말했으니 됐다. 더는 혼자 아프지 말아라. 방 안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 가족은 충격과 눈물 속에서 새로운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의 고백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은의 방패가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외면하지 않겠다. 지은의 고백 이후 가족은 마치 하나로 뭉친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지은의 손을 잡고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 댁에서는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제상에 올릴 음식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가족은 함께 상을 차리며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지은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아이들과 함께 상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며칠 전보다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아,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다 내 편이야.
소연은 낮게 속삭였고 지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시작되고 친척 몇 명이 모이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 술잔이 오가면서 친척 중 한 사람이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남편은 요즘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간다면서 지은이 복도 많아. 그 말에 지은의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소연은 즉시 그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이마리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위가 잘 나가니 체면이 서지. 지은이도 복이지. 순간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삼키려 고개를 숙였지만 떨리는 어깨가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부모는 당황스러운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친척들의 시선이 거실 안에 묘한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며 윤태호가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색 외투를 입은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여기 있었군.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나가. 태호는 코웃음을 치며 소연을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집안일에 끼어들어? 너는 아직도 철부지 아니었어? 그 말은 소연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철부지일지 몰라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다 녹음했어. 내가 지은이랑 애들 앞에서 어떻게 소리치고 손찌검했는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굳어졌고 지은은 놀란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수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더 이상 함부로 굴지 마라. 내가 사위라 해도 딸을 때린 순간 이미 가족이 아니다. 태호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분노로 붉어진 얼굴에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제 이제 그냥 남이지. 다시 내 동생한테 손 떼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짧지만 팽팽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은 그런 지은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모두 봤잖아.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태호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불안이 모두의 마음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제사날 모욕 사건 이후 지은은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비밀을 꺼내 가족 앞에 내놓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가족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술잔이 남아 있었고 과일 접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가슴 속에는 불안과 의문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을 뒤적이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금속 표면이 거실 조명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 이거 다 녹음해놨어요.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기계음이 잠시 흘렀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걸 데려와서 우리 집 체면만 깎아먹었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거다.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이어 쾅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이어 지은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녹음기에서 울려 퍼지는 잔인한 현실이 모든 이의 귀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강정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탁자 위에 쨍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정적 속에서 번개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시간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마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가 이런 걸 당하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윤태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허공을 허우적대며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건 장난이었어.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일부러 그런 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장난이야? 여동생을 매일같이 때리고 모욕한 게 장난이야?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짓밟을 수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방안을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언니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이제는 두 아이랑 저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누나, 내가 끝까지 같이 할 거야. 그 인간 절대로 다시는 못 오게 할 거야. 큰언니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지은의 손을 감쌌습니다. 지은아,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 편이야. 부모 역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다. 이제는 아버지가 늦었지만 내 선택을 지지하겠다. 어머니도 흐느낌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아이들도 산다. 이제는 참지 마라, 지은아. 거실은 눈물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침묵과 외면은 무너졌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언니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나 무섭지 않아. 드디어 끝났어. 소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동생을 향한 강한 의지와 불길 같은 분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고백과 녹음기의 증거는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 두꺼운 법전이 가지런히 꽂힌 책장 앞에서 지은은 녹음기와 사진들을 조심스레 내놓았습니다. 팔과 어깨에 남은 멍 자국 사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그리고 아이들의 증언까지.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서류를 찬찬히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의 폭행은 명백히 입증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의 정식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지은은 용기 내어 모든 사실을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증거물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감히 말대꾸를 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흐느낌이 따라 나왔습니다. 판사는 굳은 얼굴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윤태호는 원고 강지은에게 재산의 80%를 위자료로 지급하고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소연은 동생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 끝났어. 너와 아이들은 자유야. 지은은 할인과 시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긴 세월의 고통과 눈물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자매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하늘은 맑고 벚꽃잎이 바람을 타며 흩날렸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고 햇살은 오래된 골목길까지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골목 한가운데 새로 문을 연 마라탕 가게 2호점 앞에는 붉은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하 화환과 꽃다발들이 가게 앞을 가득 메웠고 문 앞에는 이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매콤한 향신료 향과 얼얼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진한 육수 위로 붉은 기름이 반짝였고 커다란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불안과 두려움을 지운 채 새로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2호점 첫날이라 국물이 더 깊습니다. 지은은 국자를 힘차게 휘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카운터 옆에서 서툴게 물잔을 나르고 계산을 거들며 엄마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가게 오픈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이혼 소송에서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그녀에게 자유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꾸릴 미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연과 지은은 그 돈으로 첫 마라탕 가게를 열었습니다. 언니는 주방에서 끓는 국물 맛을 다듬었고 동생은 홀을 돌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흘린 땀방울은 국물에 배어들었고 그 맛은 이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국물 맛.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된 평가는 금세 퍼져나가 근처 직장인들, 학생들까지 몰려들게 했습니다. 손님이 몰리자 가게 앞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금세 동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명성과 손님들의 성원이 두 번째 가게, 분점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연은 본점을 맡고 지은은 분점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가게 현판을 스스로 걸며 지은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엄마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 가족이 같이 지켜낼 거야.
하리는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치고 시우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손님들한테 물 따라주고 계산 도울게. 엄마, 이모 마라탕 최고야. 2호점도 금방 소문날 거야. 지은은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지만 아이들을 보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잠시 뒤 본점에서 일을 마친 소연이 꽃다발을 안고 2호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이제는 내가 자랑이야. 지은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이제는 내가 언니 어깨를 지켜줄 차례야. 창가 너머로 부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강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 이마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지은아, 이제는 제대로 살아라. 우리가 옆에 있을게.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세월의 오해와 침묵, 체면에 눌렸던 부모의 마음마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가게 안 끓는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소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마라탕처럼 온갖 고통과 눈물이 함께 끓어올랐지만 결국 우리 삶은 새로운 국물이 되었어. 그리고 그날 베란다에서 본 진실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잔잔한 힘으로 가게 안을 감쌌습니다. 벚꽃잎이 창가를 스쳐 지나가며 두 자매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